오늘 요일 바꿨는데 어떻게 잘 오셨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저번 시간에 스피치 저희 하고 오늘 저희가 지금 도슨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도슨트 전문 도슨트 선생님을 오늘 모셨는데요. 오늘 진짜 그러니까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짜의 그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김찬용 도슨트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이라고 합니다.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와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다시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작년 도슨트 교육에 참여하신 선생님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참여하신 선생님도 계시다고 지금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경험으로 살고 있는 도슨트이다 보니까 작년에 도슨트 교육 받으신 경우에는 큰 폼의 내용은 사실 똑같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크립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달라고 얘기하셔서 스크립트 작성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어떤 경험을 스크립트를 쓰거나 이야기할 때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강연으로 함께 좀 공유하는 시간이 준비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도슨트라는 직업에 대한 부분을 오늘도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 이게 딱 그냥 사전적인 의미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안내 끝나고 관람객이 큐레이터라는 호칭으로 다가오는 경우를 경험하신 선생님들이 분명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큐레이터가 아니죠. 우리는 도슨트이기 때문에 각자의 전문적인 영역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일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큐레이터는 라틴어로 큐라라는 보관자 혹은 책임지다라는 의미에서 어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연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미술관에서 운영되는 모든 기획과 작가 섭외부터 전시 자체를 만드는 사람이 큐레이터, 한마디로 영화 감독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도슨트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도세레라는 어원에서 왔고 가르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좀 서비스적인 측면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그래서 큐레이터가 현장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로 늘 현장에서 안내를 하는 게 도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적으로도 나름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법 제5조 1항 때문에 이런 국공립 미술관은 사실 상관이 없죠. 어차피 직원이 다 제대로 고용되기 때문에. 근데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작은 사립 미술관이라도 운영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처럼 국가에서 공인해주는 학예사 자격증이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고용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취득하셔야지만 사립미술기관을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상태로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도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과 영국권에서 만들어졌던 제도가 일본으로 건너왔다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로 그대로 흡수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안 여쭤봤었네요. 여기는 지금 그 도슨트 활동하실 때 재능기부 형태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따로 재능기부 형태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재능기부가 훨씬 더 보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많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현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도슨트 선생님들 만나 뵙는 분들 중에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70-80% 이상은 되고요.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도슨트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직전에 영국 쪽하고 프랑스 쪽에 갔다가 그쪽에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아예 도슨트란 명칭을 요즘에 그냥 안 쓴다고 합니다. 그냥 아트가이드 같은 새로운 직업 명칭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해서요. 국내에서 도슨트라고 불리우는 형태는 미술관에 고용돼서 현장에서 일하는 안내자 개념이라고 좀 나눠서 생각해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똑같이 저를 소개하죠. 저는 이제 올해로 한 해가 또 지나버려서 14년째가 됐고요. 저도 최초의 3년은 재능기부를 했었고 그 이후 11년째 이제 전업이라고 혼자 선언한 거죠. 혼자 선언하고 이걸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그 마음을 먹었습니다. 전 늘 어딜 가도 저를 전문 도슨트라고 소개한 적 없고요. 이게 직업인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걸 10년 하고 나면 어디 가서 이 직업의 전문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11년이 돼도 그 입대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아직 저는 저를 전문 도슨트라고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스스로는 그냥 이게 직업인 형태로 살고 있는 도슨트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참고하실 점은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거는 사실 도슨트를 직업으로 삼으시기엔 제가 판단한 결과 부업이나 용돈벌이 형태로는 가능하겠지만 자체 생존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방송이나 이런 강연이나 번외 도슨트라고 하죠. 미술관에 소속된 형태가 아니라 외부의 의뢰로 별도의 사람들에게 따로 안내해주는 형태로 그냥 별도의 계약금을 받고 일하는 형태의 근무를 좀 늘려가고 있는 형태이고요. 여러분도 여기서 경험을 시작하셔서 내가 좀 더 직업적으로, 예를 들어 아트페어에서 활동하는 도슨트나 작품 판매에 직접 관여하는 도슨트로서 좀 더 이게 내 가족의 혹은 생활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이 일을 이끌어가고 싶다 하시다면 우선 미술관에서의 경험을 쌓으신 이후에 이걸 확장하실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게 분명 좀 더 현명한 이 일을 해나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강연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큰 틀은 작년에 제가 도슨트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린 거랑 같은 틀일 겁니다. 근데 이번에 요청해 주신 건 스크립트라는 걸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것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크립트를 아예 안 씁니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스크립트를 안 쓸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여전히 그 생각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스크립트 아예 안 쓰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나 긴장될 수 있죠. 그래서 제 경험들을 토대로 제가 이런 경험을 했었다고 다시 언지를 해드리면서 이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언어를 준비할 때 이런 건 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공유하는 시간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제 처음에 대한 이야기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스텝으로 고용된 다음에 거기서 활동하다가 도슨트로 전환된 형태였습니다. 제가 나이 들고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강연에서도 차분한 척하면서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는 사실 되게 약간 오지랖퍼에 해당하는 성격이었어서 10년 전에 처음 시작하던 24, 5 무렵만 해도 전시장에서 큐레이터님이 참 열심히 작가님이 잘 만들어 놓은 작품 보고 무시하는 사람들 보는 게 왠지 싫어서 발끈해서 스텝인데 가서 그냥 먼저 말을 많이 걸었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안내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얘기하다가 그걸 기획자분이 보시고 이거 혹시 너 처음부터 끝까지도 다 안내가 가능하니? 라고 얘기하셔서 그냥 패기 넘치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가 근무를 하게 됐던 게 이 시점에 저의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시기에 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실수는 도슨트는 언어를 사용할 때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게 스크립트 쓰실 때 어떤 언어도 그리고 어떤 정보도 완벽한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여 미술관에서 준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그게 완벽한 그 작품의 정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많은 걸 본 상태에서 취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걸 내가 스크립트에 작성을 하고 언어로 사용할 때도 확답 짓듯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이 시기에 제일 크게 실수했던 부분은 사실 뭣도 잘 모르면서 주워 들은 거로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그냥 거기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이 인정해줬다는 이유 하나로 남을 가르치듯이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 왔던 대학 교수님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도슨트를 듣고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해 주시는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걸 토대로 저는 자존감이 사실 바닥에 떨어졌었던 거죠. 그 이후에 사실 다른 일을 많이 경험하다가 뒤늦게 이 일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서 이 일로 다시 돌아오게 됐었던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도슨트가 어떤 언어를 쓰고 어떤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시의 이미지라는 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대충만 검색하셔도 블로그에 너무 넘쳐나는 글이 도슨트에 대한 안 좋은 후기들일 건데요. 그냥 대충 읽어보셔도 뭐 열심히 준비한 건 뭐 전시 같은 건 좋았는데 관람료를 8,000원이나 내고 갔는데 관람 중 최악의 도슨트와 함께 했었다. 이런 식으로 쓰는 분도 있을 거고요. 도슨트가 최악이었다. 처음 해본 건지 어떤 건지 버벅거리고 그냥 안에 써있는 거 그냥 외워서 말하고 있더라. 그래서 듣던 도중에 그냥 혼자 이탈해버렸다. 이게 그냥 단순히 욕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한 번쯤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기획자 입장에서는 도슨트를 위해서 미술관의 텍스트를 아예 안 써놓을 순 없죠. 그러다 보니 우리한테 지급된 그 텍스트들이 미술관에 그대로 써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텍스트를 스크립트에 그대로 옮겨서 그걸 암기해서 얘기해버리면은 들으러 온 관람객 입장에서는 아니 굳이 왜 써있는 거를 그냥 읽고 있어? 이 생각이 들어버린다는 거죠. 물론 글 읽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처음 듣는 상태면은 큰 불만이 없으실 수 있지만 오히려 전시에 애정을 갖고 보시는 분들일수록 이거 조금 전에 도슨트 듣기 전에 저기 다 써서 읽은 건데 뭐 똑같은 말을 왜 다시 하고 있어? 이 생각이 들어버리면은 우리가 하는 일의 존재 의미 자체가 부정당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욕하는 사람들의 글을 유심히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상한 악플러들 있죠. 뭐 인격 모독을 한다거나 가족이나 이상한 부모님 욕 같은 거 하는 이런 분들 거는 그냥 완전 개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만 유심히 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비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거 기분은 조금 상해도 생각해보면 저걸 고치는 게 훨씬 좋은 전달이 될 것 같다 라는 후기를 남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거기에 대해 좀 우리가 실험하고 고쳐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같은 블로그 운영자인데 비슷한 시즌에 갔던 서로 다른 전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호평을 하고 한쪽에서는 악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악인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욕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걸 봤을 때는 좋다고 얘기를 하고 불편한 걸 봤을 때는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비평가이기 때문에 혹시나 꼭 글이 아니더라도 저는 어찌됐든 지금 14년 하다 보니까 14년 됐는데도 끝나고 와서 저한테 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시끄럽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말이 빠르네 혹은 뭐 말이 졸리네 뭐 온갖 이야기로 막 다 이렇게 지적이나 비평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합리적인 것들은 전 고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느끼시겠지만 제가 평상시에 차분한 상태에서는 목소리 톤 음정 변화도 그닥 없고 무슨 기계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되게 좋게 얘기해서는 안정적이어서 전문가 느낌 나기도 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이제 반대로 비평하시는 분들은 너무 톤이 일정해서 계속 듣고 있으면 지겹다, 졸리다 이런 얘기도 하셔서 일부러라도 저는 중간중간 한 번씩 드립 같은 걸 칠 때도 있고요. 유머러스한 무슨 농담 같은 것들을 중간중간 일부러라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게 한 번씩 환기시키기 위함으로 제가 그냥 준비하는 도슨트의 스킬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러분도 각자 사용하는 언어 톤이 분명 다 다를 겁니다. 내가 사용한 언어가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의 장점은 강화하고 단점은 보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 톤이 높으신 분들은 높은 만큼 상대방한테 귀에 잘 꽂히지만 너무 하이톤으로 계속 유지되다 보면은 그 톤을 또 불편하다고 듣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게 내 목소리나 내 문장 자체를 좀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같은 걸 해보면 괜찮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가 속해 있는 형태에 따라서 도슨트 하는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원봉사로 일하시는 공간도 있을 거고요. 페이를 받고 일하는 공간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공간은 말씀하셨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몇 주 교육 받으시는 거죠? 12주요? 그럼 굉장히 체계적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삼성 리움 쪽에서 일을 할 때도 그때도 5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데서 할 때도 보통 한 달 정도를 평균으로 뭐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교육받는 정도를 기본으로 하는데 10주 이상 이렇게 교육이 진행된다는 건
그래도 도슨트 교육에 이 미술관 측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그런 공간에서도 분명 단점은 존재합니다. 지금 여기 강연 분류해놓고 제가 여쭤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돈 안 받고 하시는 거 불만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그렇죠. 사실 뭐 처음 경험할 때는 행복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처음에 3년에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한다는 그 기쁨 하나로 했었는데요. 이게 분명 공감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몇 년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 스스로 의문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거 계속 안 받고 해주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죠. 국공립미술관의 예산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접 대화도 한번 해보시고,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제일 한 공간에 오래 일했던 공간은 소마미술관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4년 넘게 지속 근무를 했었는데요. 여기는 그 국립체육진흥공단 소속의 준공립미술관이라서 직원이 순환제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교육 운영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바뀌게 되어 있는데요. 해마다 바뀌다 보니까 담당자분은 새로 오는데 도슨트에 대한 처우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3년째가 됐을 때 오신 과장님이 그래도 도슨트에 관심이 많은 분이어서 그분이 한창 절정기에 있었던 한 반년 정도 계셨을 때 여쭤봤죠. 그래도 여기서 3년이나 일했는데 복지에 대해서, 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게 없냐라고 물었더니 해주신 답변은 자기도 그냥 공무원이라서 자기한테 결정권이 없다. 주어진 예산이 이 정도고 위쪽에 건의는 해봤으나 당장 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어렵다라고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대답을 듣고 전 그냥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이 싫어서 나갔다기보단 이 공간에서 뭐 내가 꿈꾸는 무언가에 대한 타협점이 있다면 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불가능한데 내가 도슨트로서 하고 싶은 게 더 있다면 다른 데 나가서 하는 게 오히려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이 도슨트로서 취하셔야 되는 건 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외에 나와서, 그러니까 외부에 나와서 도슨트 할 때는 그 누구도 교육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주는 말도 안 되는 거죠. 10일 전에만 연락하고 자료를 줘도 괜찮은 뭐 전시기획사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야생의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험치나 스킬은 경험시켜 놓고 쌓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공간마다 사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공립미술관에서 하시는 도슨트는 어쩔 수 없이 그 프로토타입, 딱 그 정해진 틀 안에서의 도슨트를 하게 될 겁니다. 관리자가 있고 주로 도슨트 들으면서 피드백도 직접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보통 준비하게 될 건데요. 외부에서 도슨트 할 때는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아예 달라져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 같은 공간도 자체 기획 전시보단 외부 기업이 기획 전시가 많고요. 투자 전시가 많기 때문에 정치인이니 기업인이니 뭐 연예인이니 이런 외부 VIP란 인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사실 작품 미주알 고주알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 줄 아느냐가 훨씬 사실 의전에 해당하죠. 그 스킬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언어랑 여기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 분위기나 톤은 완전히 톤 매너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경험치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경험을 토대로 쌓아갔던 언어들을 또 같이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제 삶에서 제일 중요했던 경험으로 많이 소개하는 게 2013년 여름에 참여했던 세계의 전시로 말씀드리는데요. 이 세계의 전시의 공통점은 정확하게 같은 시즌에 전시가 진행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명의 사람이 이 세계에서 동시에 근무가 가능한 이유는 저는 평일 오전에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도슨트를 했고요. 점심 안 먹고 길 건너가서 당시 시청역 근처에 있었던 삼성 플라토 미술관에서 2시, 4시 도슨트를 하고 저녁 간단히 편의점에서 먹고 다시 이쪽으로 저녁에 넘어와서 이쪽에서 저녁 7시 도슨트를 진행했었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소마미술관에 가서 하루에 4번씩
정규 도슨트를 진행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도 같은 시즌에 이 세 개의 전시를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이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소마미술관에서 말씀드린 근무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기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더 다양한 언어나 공감력이나 전달력을 가지려면 다른 경험치라도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쪽으로 갔었던 거죠. 하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전혀 늘어나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세 개 군데에서 하루도 안 쉬고 3달 반을 일했지만 제가 한 달에 버는 수익은 60에서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거의 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저기 제가 돌아다니면서 처우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는데 욕만 먹고 정만 많아지더라고요. 제 예전에는 막 시켜주면 감사하다고 다 뛰어와서 하더니 요즘에는 머리 좀 커졌다고 뭐 돈을 더 줘야 되네 어쩌네 그러고 앉아있다고 욕하는 사람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이건 분명 바뀌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입장에서야 기분 좋게 재능 기부할 수 있지만 경험을 충분히 쌓고 이걸 일로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 처우를 바꿀 생각이 없다면 이건 아예 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는 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험치가 쌓이고 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충분히 발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 고갱전을 기획했던 한국일보 문화사업단은 아직도 도슨트한테 한 번 하면 10,000원에서 15,000원 줍니다. 지금 거의 10년 지났는데도 처우가 하나도 안 바뀐 거죠. 여기도 제 기억에 지금 한 회당 12,000원 정도로 오른 거로 알고 있는데 12,000원 받아봤자 한 달 내내 일해도 100만 원 거의 못 버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가서 식비 차비하면 그날 남는 게 없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활발하게 활동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분명 한계치가 존재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제가 이 경험을 중시하는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스킬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 세 개의 전시를 동시에 일했던 이유가 도슨트는 너무 많죠. 근데 어찌됐든 욕심은 있다 보니 그 중에 제일 좋은 전달력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남달라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제가 시작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스크립트를 안 썼습니다. 이유는 스크립트 쓰고 같은 정보로 준비하니까 누가 서 있더라도 말투만 조금 다르고 다 똑같은 얘기 그냥 앵무새처럼 읊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차별화되는 게 없고 차별화가 안 되니까 도슨트 고용하는 미술관이나 기획자들도 굳이 이 사람한테 특별히 뭔가 돈을 준다거나 더 해줘야 될 이유에 대해 전혀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돌아다닌 이유는 내가 과연 스크립트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열심히 많이 읽고 현장에 이렇게 던져졌을 때 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경직되지 않은 상태로 전시나 작품에 대해 스피치 이야기하는 게 가능할까 안 할까를 스스로 좀 테스트해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거 약간 스위치 누르는 것처럼 머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서 오전 11시 반에 가가지고 고갱 1시간 떠들고 30분 만에 일로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바로 무라카미 다카시를 떠든다는 건 전혀 다른 시대의 다른 국가예술가이기 때문에 버튼 누른 것처럼 고갱 고우 얘기하다가 이쪽에 와서 네오팝하고 무라카미 다카시를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서 그건 뭐 암기하고 자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이걸 이해하고 있고 이 상황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현재는 전북도립미술관이라는 공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획되는 전시만 일하게 될 거고 아무래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관람객 많이 오시나요? 국공립미술관이 어쩔 수 없는 약간의 한계가 막 블록버스터라고 얘기하는 막 우리가 익숙한 작가 전시를 사실 많이 하진 않다 보니까 관람객이 많이 오지는 않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죠. 그러다 보니 경험치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럼 도태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는 사람 가족들 조금 오는 거고 그냥 내가 뭐 공부한 거 익숙하게 편하게 얘기해줘도 보통은 큰 불만 없으니까 라고 본인이 거기에 도태되기 시작하면 자기 언어가 그냥 하나의 틀에 박힌 버릇이 생겨버립니다. 그 상태가 되면은 앞으로가 없습니다. 진화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긴장하고 나는 좀 다른 언어를 쓰겠다라고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분명히 완전히 다른 전달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갱전은 도슨트가 8명이 고용된 전시였습니다. 근데 뭐 위에서 원하는 요청값은 있었죠. 관람객이 워낙 많이 오는 전시였기 때문에 도슨트를 최대한 짧게 해라 라는 미션이 있었고, 특히나 당시 운영 매니저가 좀 독단적인 사람이라서 큐레이터 의견과는 상관없이 지금 도슨트 오래 하면 좀 컴플레인 많이 걸리고 짜증나니까 도슨트 15분 만에 끝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서,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시를 15분 만에 안내하는 건 이 사람들 데리고 걸어 다니기만 해도 10분 이상은 걸려버리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전 그쪽에 얘기한 타협선이 그럴 거면 아예 취소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했더니, 취소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왜 취소하냐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그냥 불만은 안 토로하고 했다는 느낌만 나게 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최소한 25분 정도는 진행을 하겠다, 각 방마다 한 점이라도 제대로 얘기해야 되지 않냐 라고 타협선을 잡고 진행한 게 이 형태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람객이 많은 상태에서는 스크립트대로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요. 이 상황에서 애들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뒤에 컴플레인 거는 사람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준비했다고 지금 보실 작품 고갱의 말년기 대표작으로 이러면서 머리에 생각한 그 순서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익숙해지는 경험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크립트 강연이라고 전달받고도 결론적으로 스크립트를 쓴다는 것 자체가, 쓰는 틀 같은 거는 뭐 글쓰기 책 이런 거 보시면 사실 뭐 연극 대본 쓰듯이 쓰는 거 얼마든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시다 보면 분명 느끼시겠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써봤자 그대로 하는 사람은 오디오 가이드밖에 안 됩니다. 사실 쓸데없는 도슨트가 돼버리기 때문에 스크립트에 속박되는 인간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한테 또 하나의 변화를 줬던 전시가 필립 알스만이라는 이 사진작가의 전시였고요. 하나의 변화였던 이유는 처음으로 먼저 의뢰받고 계약돼서 일했던 전시이기도 했었고, 더불어서 저는 서양화 전공자이기 때문에 사실 사진은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 공부해서 참여해야 되는 전시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사람은 점프 사진을 좀 많이 찍는다, 그리고 점프 심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점프마다 사람에게 다른 심리가 담겨 있다라는 이론을 발표했다. 다만 그게 심리학계에서는 완전히 개무시당했다, 혈액형 같은 거로 취급받는다 정도의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자는 이 전시에 제 기억에 이때가 무슨 사건, 국가에 좀 슬픈 사건이 무언가가 있었어서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전시를 주고 싶다라고 기획을 한 거였고, 도슨트 할 때도 좀 약간 명언 같은 거 많이 전달을 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안내를 했었던 거죠. 근데 뭐 참고사항은 제 목소리 톤이 이렇죠. 그래서 제가 농담을 안 섞으면 점점 이렇게 컴다운 되기 시작하고요. 누군가는 잠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도슨트를 할 때 시도했던 것 중 하나가 정보 전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차분하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서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제 사진하고 작품 정보들이 좀 소개되는 공간이 있었는데, 윈스턴 처칠의 일화가 대본처럼 좀 소개된 정보가 있더라고요. 뭐 이곳에 폭격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건 뭐 동의할 수 없는 일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써있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걸 뭐 평상시에 저였다면은 윈스턴 처칠이 뭐 어느 지역 뭐 노르망디 폭격이 이루어져야 했을 때 그건 아군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요 라고 얘기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얘기했겠지만, 전환시키는 형태의 제 개인적인 그냥 쓰는 스크립트는 아니었지만 머릿속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여기서 윈스턴 처칠에 대해 얘기할 때는 처칠이 회의 당시에 노르망디의 폭격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들었을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막 이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연극 톤으로 막 해버리니까 졸던 사람이 뭐야 저 미쳤어 하고 이렇게 깨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주 같은 언어들을 자기가 일부러라도 만들면서 가는 게 훨씬 스크립트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도슨트가 너무 연극적으로 변하는 건 사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연극 마인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스크립트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예를 들어 3달짜리 전시에서 일주일에 한 이틀씩만 근무하셔도 한 달 이상 근무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하는 말에 물리기 시작합니다. 맨날 똑같은 말 하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뒤에 서 있는 스태프들은 그걸 맨날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나이대의 친한 스태프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농담하려고 하면은 뒤에서 장난치고 있습니다. 막 표정 따라하고 막 같이 웃고 이러고 있으니까 괜히 뻘쭘해지죠. 나는 맨날 하는 농담인데 처음 하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도슨트 할 때마다 다른 작품을 선택하면서 해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계속 바꾸면은 정보는 내가 다양하게 습득되고 공부될 수 있지만 언어는 분명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는 언어랑 그렇지 않은 언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쉽게 이해하는 언어를 점점 정제시키면서 그 도슨트의 내용이 전시에서 완성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보통 완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언어를 다시 바꾸려고 하다 보면은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대신 뭐 거기 일하는 스태프들은 새롭게 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반은 연극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갑니다. 난 오늘 이 얘기들 다 처음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서 나도 그 상황에 최대한 감정 이입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전달력을 갖지. 앞에 뭐 이거 들었던 스태프들 많이 섞여 있다고 괜히 뻘쭘해가지고 힘 빼고 얘기하거나 뻘쭘해하면서 얘기하거나 하면 괜히 준비한 게 오히려 살지도 않고 분위기만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어떤 나름의 필살기 같은 재미의 요소들이 있다면은 뭐 그거 들었던 사람이 와 있든 어쨌든 간에 그 외에 처음 듣는 다수를 위해서 이 상황에 집중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톤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문장을 어떻게 글로 써놨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글로 써놓은 걸 우리가 그대로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떤 톤으로 말을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이해하고 사용할 줄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필립 알스만이라는 사람은 말씀드린 점프 사진 찍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전시에 이분이 등장했었습니다. 그 대통령님이 오셨던 건데 뭐 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참 전이죠. 대통령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 오신 거였는데 그럼에도 당시에도 뭐 당대표였고 하셨다 보니까 오시기 전에 당연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안내는 원래 지금은 뭐 퇴사하신 이 기획사의 김범수 뭐 SBS 전 아나운서님이 안내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황이라는 건 늘 변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촉이 좋은 편이었어서 전날 온다고 연락 오니까 직원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도슨트들 모아놓고 내일 특별한 분 오시니까 옷 깔끔하게 입고 실수하지 말고 근무하세요 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궁금해서 다 물어보죠. 누구 와요? 누구 와요? 그때 그러죠. 문재인이요 나? 이래가지고 하고 다들 걱정하고 근무하는데 저는 이 전날 그 얘기 듣고 퇴근할 때 혹시나 이 안내를 내가 하게 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서 당시에는 사실 아무 관심도 없었으면서 세종문화회관이라서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교보문고 와서 당시에 내셨던 책 사가서 그냥 속독으로 대충 읽어보고 다음날 출근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은 외부 미팅이 늦어져서 30분 늦게 오시고 이쪽은 한 20-30분 일찍 도착한다고 연락이 와서 누군가 안내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큐레이터 분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큐레이터가 다 저 빨간불에 익숙한 게 아닙니다. 카메라 빨간불이 동시에 3개가 켜지고 플래시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얼어버린 거죠. 큐레이터인데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오드리 헵번인데요. 표정 되게 이렇게 자유롭죠? 막 이러면서 안내하니까 전시 감독 입장에서는 야 지금 이거 뉴스에 나올 거고 우리 전시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전시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말이 되냐라고 머리 터져버린 거죠. 분노하셔가지고 중간에 갑자기 아무나 딴에 불러와 해서 갑자기 끌려 들어간 게 지금 저의 딱 이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안내한 게 아니고요. 중간에 갑자기 마이크 들고 들어가면서 이런 게 라이브의 묘미죠 하면서 들어가서 이때부터는 전 그냥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고도에 집중을 했죠. 지금 이 사람한테 최대한 만족스러운 도슨트를 진행하면 이 기획사는 분명 나를 다르게 볼 거다 라고 생각해서 온갖 진짜 이빨 닦아면서 도슨트를 했었던 거죠. 그중 제가 준비한 필살기가 이거였습니다. 전날 사실 뭐 제대로도 안 읽었습니다. 그 의원님의 뭐더라? 사람이 먼저 난가 뭐 책 그거 막 속독으로 막 이렇게 읽으면서 뭐 그 학생운동 하시면서
그 여사님하고 같이 막 그 힘든 와중에도 본인 다치고 했을 때 막 다 간호해주고 그 러브 스토리 대충 읽은 거 가지고 이 작품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윈저공이라는 그 킹스 스피치라는 영화에 나오는 왕이 된 그분의 형인데 원래는 왕위를 물려받게 돼 있었던 1순위였는데 미국에서 건너온 이혼녀였던 그 심프스 부인이라는 이분과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공의 자리를 선택한 이 부부, 그리고 이 부부가 그 사랑을 선택해서 행복해진 이후에 할스만이 찾아가서 찍었던 점프 사진을 얘기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사실 한 거죠. 작품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거 같이 이걸 보면서 저는 이 정치적인 어떤 이기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인간을 선택했던 이 민저공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의원님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 떠올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분 같이 있죠. 뒤에 카메라 밖에 벗어나서 막 흐뭇하게 같이 웃고 계시더라고요. 이 상황 되면 일단 모든 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이 사람한테 윈저공은 뭐 영국의 몇 대왕이고 심프스 부인은 뭐 몇 년에 태어났고 뭐 자식이 몇 명이고 이런 거 얘기하고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대상이 지금 자기 바빠가지고 시간 안에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 사람을 만족시키려면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인 건가 라는 걸 판단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나는 심프스 부인에 대해 이만큼 공부했으니까 이 정보를 이렇게 암기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이 공부한 걸 전달해야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VIP 도슨트는 그냥 바닥칩니다.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 되고 나니까 분위기 완전 반전된 거죠. 아까 죄송합니다. 화낼 뻔했네요. 너무 화나 있었던 그 전시 감독님께서도 아니 쟤 누구야? 뭔데 갑자기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져? 해가지고 이 작품 안내하고 다음 방으로 넘어갈 때 미션을 주신 거죠. 의원님 점프 뛰게 해봐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뭐 이 전시 저번에 소개해드려서 아시겠지만 이분이 전시 감독님인데 제가 요즘 이분을 좀 잘 못 얘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 전시 기획자분이 그 윤석열님의 부인이셔서 그래서 저도 요즘 기자분들한테 전화 엄청 받습니다. 전 여기 소속 직원도 아니었는데 뭐 거기 뭐 비리 없냐 뭐가 없냐 이러고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저는 계약직이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도 계속 전화는 오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되게 감사한 분입니다. 뭐 실체를 저도 뭐 아무것도 사실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정확히 판단은 못하겠지만 저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되게 미술계에서 열정은 넘치셨던 분이라서 도슨트에 대한 일을 처음 먼저 의뢰해줬던 사람이고 이 상황을 직접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가능성, 잠재력이라는 걸 판단해 주셔서 그 이후에 본인이 하는 모든 대규모 전시에선 다 근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고마운 분에 해당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미션을 주셔서 점프 뛰게 만든 거죠. 그때 또 점프 뛰게 하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다 했습니다. 이 전시에 뭐 이제 와서 사실 이해가 되긴 했습니다. 저는 이 당시에는 고작 점프 정시일 뿐인데 왜 이렇게 정치인이 이 전시에 많이 올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상황에 오고 나니까 정치인이 많이 올 만한 전시였다.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이 문재인 의원님 외에도 당시 의원님 외에도 양쪽 정당의 온갖 정치인과 연예인들이 다 오는 전시였는데요. 정치인 대다수들은 점프 뛰라고 해도 보통 안 뜁니다. 귀찮아 바빠 이러고 가거나 뛰라고 하면은 혹시 뭐 그냥 주변에 카메라 있어서 뛰는 게 모양새 좋겠다 싶으면은 그냥 사람들 줄 서서 기다리든 말든 그냥 비서시켜서 다들 비켜있게 한 다음에 자기 가운데 가서 그냥 빨리 뛰고 갑니다. 뭐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대다수였겠지만 당시에 문재인 의원님한테 큰 관심이 없었던 제가 이분한테 인간적으로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제안했을 때 처음 한 말이 나도 뛰고 싶은데 제가 뭐 얘기한 건 그거였죠. 보통 정치인분들 여기서 안 뛰신다. 근데 제가 의원님 책을 읽어본 결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걸 정치의 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점프 한번 뛰어주시고 좋은 글귀 하나만 남겨주시면 오시는 분들께 힘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본인도 너무 뛰고 싶은데 아이들 저렇게 점프 사진 뛰고 싶어서 줄 서 있는데 내가 먼저 가서 뛰면 너무 미안하지 않냐 다음에 뛰겠다라고 얘기하셔서 계속 붙잡았죠. 이분이 뛰게 만들어야 제가 앞으로 고용당할 것 같아서
온갖 얘기를 다 해가지고 꼭 좀 부탁드린다. 젊은 친구들한테도 희망이 될 거다 막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너무 미안하니까 앞에 줄 서 있는 아이들하고 내가 손잡고 같이 뛰어주고 가겠다. 그래서 줄 서 있는 아이들하고 한 10대 번을 계속 같이 뛰어주고 가셨습니다. 그 10대 번 뛰는 동안 전 너무 흐뭇했죠. 일단 난 미션을 성공했고 그리고 이분도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서 난 내 역할을 다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씀드린 이전식 감독님께서 와서 한마디 던지셨죠. 언론 보도 사진으로 나갈 거라 애들하고 같이 뛴 거보다 혼자 뛴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혼자 좀 뛰게 해봐요 라고 얘기해서 가서 또 온갖 얘기 다 해가지고 그냥 혼자 뛰게 또 만들었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저는 이 이후에 VIP 도슨트 할 때 말을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이유는 이때 뭐 제가 어찌 보면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특성 때문에 온갖 설득을 다해서 저를 고용한 사람이 내린 미션을 다 수행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사진 찍고 문재인 의원님은 악플이란 악플은 다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이게 대통령일 때가 아니라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 왔다가 찍힌 사진이었기 때문에 이거 지금도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삭제되지 않은 몇 개 기사 남아있는데요. 기사 가면은 패배 직후에 전시 왔는데 사진까지 점프 뛰는 게 찍혀버리니까 밑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네가 지금 점프 뛸 때는 반대뿐만 아니라 원래 좋아하시던 분들도 화가 나서 네가 그러고 있을 때냐 우주로 가서 뒤져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로 다 도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죄책감이 컸죠. 내가 사용한 언어가 사실 이분은 원래 뛸 마음이 없었던 건데 굳이 설득을 해버렸고 그 설득 때문에 이분은 지금 들을 필요가 없는 욕을 먹게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는 사실 VIP 도슨트 할 때도 훨씬 심사숙고해졌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제안하거나 하는 행동들이 그 사람에게 누가 되지 않는가 득이 되고 이 전시에서 행복만을 얻고 갈 수 있는 제안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뭐 VIP나 특별한 사람이 와서 도슨트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같이 고민하면서 제안해 주시는 게 분명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외 정보 하나 말씀드리면 연예인 분들 중에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고 도슨트 들으러 몰래 왔다 가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요. 제가 판단해 본 결과 그분들이 저한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그분들 만났을 때 기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태프들이나 누구는 막 가가지고 사진 한 장만 찍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고 다 붙는데 저는 일부러 오시면은 정중하게 인사만 드리고 티켓 드리기로 한 게 있으면은 입장하실 수 있게 티켓만 전달드리고 이렇게 즐기시면 된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히 즐기시고 가라 하고 일부러 아예 그냥 더 멀리 있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환경에서 주목받지 않고 조용히 전시를 즐길 수 있게 아예 따로 분류시켜 주기 때문에 그게 편해서 오히려 저를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인증샷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면은 가서 막 사진 한 장 찍어주세요 하면 사진은 보통 찍어줍니다. 다만 그 이후가 없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편하게 배려해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친구처럼 대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언어들 생각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상황 판단으로 좀 상황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마크 로스코란 예술가의 전시가 저한테는 사실 언어 사용이 제일 힘든 전시였습니다. 사실 워낙 작품이 고가의 예술가이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고가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미술에 관심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도대체 이게 왜 1000억씩 해? 애들이 그린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훨씬 많이 하는 작품이었고 특히나 이렇게 서양화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로스코가 원하는 것 자체가 작품을 말로써 설득시키려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슨트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전시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선 사실 제안 왔을 때 거절했습니다. 이건 도슨트 없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반대로 오히려 설득을 당했죠. 너 그거 굉장히 폭력적인 생각이야. 여기 오는 사람 중에 로스코 제대로 알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니? 최소한의 정보는 전달하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네가 가진 직업의 역할 아니니? 라고 얘기하는데 설득당해버리더라고요.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그래 내가 언제 로스코 전시에서 일하겠냐 싶어서 가서 일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제일 고민됐던 건 이 작품 보고 우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미국의 내셔널 갤러리에서 작품이 왔었는데요. 그쪽에서 아예 설문 자료를 줬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에서 작품 보고 눈물 흘린 적 있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뭐 60, 70% 정도가 나 울어봤다 라는 답변을 했고, 누구 작품 보고 울었나요? 라고 그 설문자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자 로스코 작품 보고 울었던 사람이 또 반 이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전시에서도 사람들 막 줄 서서 물 쓸려다니듯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이 작품 앞에서,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 앞에서도 보면서 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물어봤죠. 뭐 이건 지난해 소개해드린 얘기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중년 여성분이 이거 보고 울고 계셔서 나도 저걸 이해해야지만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다가가서 왜 눈물 흘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했더니 뭐 몇 살이야? 물어봐서 30대 중반입니다 했더니 어려서 그래 그러더니 이제 가신 거죠.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된 건, 그래 이 작품 보고 감정이입을 잘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은 나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나보다 훨씬 더 작품에 대한 감정이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분들은 그냥 존중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작품 보고 저처럼 울지 못하거나 이게 왜 1,000억이야 이러는 사람이 사실 훨씬 더 다수였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이걸 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전시에서 사용한 언어는 어떻게 보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고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느껴지는 그 판단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자유를 제공하고자 했었던 거죠. 그 언어가 오히려 효율적으로 먹혔기 때문에 당시에 로스코전에서 도슨트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도슨트 들으니까 작품을 좀 열린 관점으로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추천드리는 건 어려운 작품 나왔다고 피하지 마십시오. 이런 작품 나오면은 작품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 부담스러워서 작가한테 심취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품 해석은 내가 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작가 인생을 열심히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태어났고 미주알 고주알 뭐 이런 거에서 되게 힘들었겠죠. 유태인이라 처벌받았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이러다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었답니다 하고 그냥 인생 얘기로 끝나버리면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북도립미술관은 현재 전시를 많이 하니까 작가분들 직접 만나게 되는 기회도 있겠지만 작가분들하고 대화해보시면 아마 느끼실 것들이, 작가 중에 자기 작품에 대해서 감상하고 그걸 이야기하기 이전에 작품 얘기 빼놓고 이 작가가 어떻게 살았고요, 가난했고요, 힘들게 지냈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걸 원하는 작가는 사실 없을 겁니다. 작품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정보들이야 뭐 얼마든지 공부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인생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 작품은 배제당해 버립니다. 그럼 이건 미술이 아니라 그냥 무슨 연극 한 편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작품 나왔다고 난 미술 모르니까 그냥 좀 내가 아는 인생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고민하실 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미술을 이해할 때는 미술 사적 접근도 있고 미학적 접근도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잘 섞이는 형태로 이야기를 준비했을 때 제일 좋은 전달력을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사건은 이거였죠. 이 세 분이 오시는 상황이 됐고 이 세 분은 요즘에 다시 날개를 펼치고자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홍라이 전 그 리움 미술관 관장님하고 신세계 이명희 회장님하고 뭐 신세계백화점 정유경 사장님이 오시는 상황이 됐는데, 홍라이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석 큐레이터 분들하고 와서 보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쪽에서는 비서 두 분하고 와서 그냥 조용히 보고 가겠다라고 전날 연락이 온 거죠. 근데 뭐 이런 기획사 입장에서는 이런 특별한 손님 오면은 그냥 보게 놔두는 게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는 아쉽기 때문에 안내하겠다, 우리 안내할 사람 있다 라고 얘기해서 그럼 해주세요 라고 다시 요청을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SBS 김범수 아나운서님이 진행을 하려고 했죠. 본인이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전시 감독님 입장에서 고민했던 건 이 두 분이 하필이면 둘 다 미술 전공자이기 때문에 말을 너무 재밌게 하시는 분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했습니다. 여행 갔다 온 이야기, 인생 이야기 이런 걸 더 중심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듣기에는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래도 미술 아는 네가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죠. 근데 뭐 농담 삼아 이거 넣어놨지만 전 이거 사실 진짜 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도슨트는 양날의 검인 게 잘하면은 새로운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만 이런 분들 앞에서 실수하거나 망치면은 다신 그 기획사는 보통 저를 고용 안 하게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하고 싶지도 않았죠. 지금 이제 좀 안정적으로 고용된 상태였으니까요. 근데 그래도 해라 해서 들어봤고 상황이 사실 안 좋았죠. 누구나 긴장은 보통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제 입장에서도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꽤 봤었지만 이렇게 재계에서 좀 드라마에서 사실 보던 그런 대상들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한테 도슨트를 제가 할 기회가 없었어서 이땐 진짜 좀 긴장을 했죠. 그래도 긴장을 하고 들어가서 다소 경직된 형태로 미술까지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지식 정보의 톤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돼서 일단은 프로토타입으로 가자 해서 정보 전달 위주로 그냥 제일 평범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에서 평범하게 가니까 이쪽에서도 전혀 흥미 없게 듣기 시작하신 거죠. 예의를 갖춰주셨기 때문에 짜증나 재미없어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니었지만 아무리 열심히 로스코가 뭐 어떤 작업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기본적인 반응은 네 흥미롭네요. 그렇군요. 이러면서 그냥 한 30분 가까이 진행돼 버린 거죠. 그쯤 되면 스스로 다 촉이 옵니다. 망했다. 어떡하지? 이 생각밖에 안 들죠.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이 작품이었죠. 로스코 작품이 황금기에는 뭐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는 작품들이 많이 눈에 띄지만 말기로 가기 시작하면 어두운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됐었는데요. 이 작품 보면서 제가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될 대로 되라 싶어서 저는 요즘 이 작품이 좋더라고요 라고 얘기했더니 뜬금없는 그 얘기에 갑자기 호기심을 가지시면서 로스코는 어두운 거 좋아하면 안 되는데 왜 이거 좋아해? 라고 오히려 물어보셔서 드립을 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여자친구한테 차여서 그런지 이런 것만 요즘 좋네요 라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사람은 다 똑같은지 물론 지금 이 톤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얘기한 거고 이땐 좀 뭐 그냥 최대한 밝게 얘기했죠. 제가 요즘에 여자친구한테 차여가지고 이게 요즘 이런 게 좀 좋더라고요 하고 편하게 얘기했더니 갑자기 피식 웃으시더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봐서 존대하면서 얘기하셨죠.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봐서 30대 중반입니다. 또 똑같이 얘기했더니 아이고 결혼은 하겠어? 얼마 벌고 있는데 그래서 뭐 그때 다 까놓고 얘기했죠. 하루에 일당 7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뭐 이러면서 그냥 무슨 손자 대해주듯이 그냥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 거죠. 근데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하다 보니까 다른 영역을 경험하게 된 게 이분들은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작품들 중 일부를 사셨던 분들이더라고요. 몇백억짜리를 원래 아예 사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은 작품을 보는 눈 자체가 좀 다릅니다. 이게 막 감동하고자 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 뭔가 끌리는 아우라나 흥미가 있다고 싶으면은 이걸 아예 소장할까에 대해서도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정보 전달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흥미롭고 당신한테는 이게 왜 끌리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오히려 얘기해 주는 거에 대해 오히려 훨씬 흥미로워 하시지 이 사람이 이때 뭘 시도했고 뭐 이런 정보적인 측면 전달하는 건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그닥 큰 흥미를 느끼시진 않더라고요. 그 상황으로 분위기는 잘 끝났죠. 근데 끝나고 나왔더니 이 감독님이 화나신 겁니다. 이유는 제가 긴장해서 이분들한테 집중하는 바람에 어찌됐든 제게 0.1%가 왔으니까 좀 이 기획사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막 깜빡하고 그냥 미주알 고주알 분위기만 신경 쓰면서 잘 끝나버리다 보니까 내가 그러라고 널 시켰니? 그럴 거면 김범수 시켰지?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혼나고 있는데 이명희 회장님 비서분이 오셔서 회장님이 차 한잔 하자고 하십니다. 해가지고 갔더니 참 사람 많던 그 예술의 전당 1층 카페에 왠지 모르겠는데 다 비어 있었고 세 분이 앉아 있고 거기 같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하는 상황이 됐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곧 오페라 보러 갈 건데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한 시간만 같이 수다 떨자 차 한잔 하자 해가지고 회장님이 부르셨고 그냥 되게 호탕하시더라고요. 얘기하시면서 홍라희 관장님한테 이 친구가 오히려 로스코 박사더라 얘 얘기 좀 들어봐 큐레이터들보다 낫더라 하면서 얘기해서 아이고 아닙니다 하면서 갔더니
몽라이 관장님이 얼마 전에 일본 갔다가 뭐 맛있는 모찌 같은 거 사왔다고 막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전 이때 재벌에 대한 편견이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재벌은 드라마에 나오는 약간 악인 같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너무 젠틀해가지고 그때부터 참고로 저는 모든 전자기기를 다 삼성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삼성바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 경험 이후에는 이제 뭐 사람들한테 쫄지 않은 상태로 많이 언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무조건 배려하지도 않게 됐습니다. 이분들도 뭐 어떠한 계약직 나부랭이인 저한테 이렇게나 존대하면서 존중을 해주는데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졸부 같은 뭐 사장이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온갖 특권의식은 다 누리려고 깽판을 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친절하게 안 해줍니다. 오히려 소리 지르고 화냅니다. 당신은 여기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나가시라고 하고 멱살 잡힌 경우들도 있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존중해야 되는 언어를 사용하지만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무슨 하인이라도 된 것처럼 굴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쓸 수 있는 언어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셔야 사용하실 수 있는 언어하고 그 대상에 맞는 이야기, 굳이 뭐 지칭하자면 그 대상에 맞는 스크립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스크립트라는 걸 계속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글로써 무언가를 써버리는 순간 계속 그대로 하려는 경향들이 인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 틀을 아예 안 잡아 놓으셨을 때 여러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서 그래서 말씀드린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은 스크립트를 안 쓰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늘 추천드리는 얼마 전에 삼성 리움 쪽에서도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가을 겨울 시즌에 다시 기획 전시 시작하면서 전시 제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공간에 제일 많이 소장되어 있는 작품 중 하나가 또 로스코 작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증하는 목록 보니까 로스코 작품은 좋아해서 그런지 안 풀었더라고요. 여기 가면 아마 보실 수 있는 작품들이니까 로스코가 원했던 대로 삼성도 이거 디스플레이 되게 삼성 미술관이 사실 국립현대보다 전시 디스플레이는 더 잘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가서 가까운 거리에서 맞춰진 조명 아래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건 제가 늘 농담처럼 소개해드리는 건데 누군가 특별한 사람하고 로스코 작품 같은 거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코가 원했던 이런 정보 같은 거 직접 다 얘기해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는 정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물론 정답일 수는 있겠지만 명답에 해당하는 건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걸 진짜로 좋아한다라는 그 감정 자체를 전달했을 때 보통 VIP라고들 불리우는 실제 작품 수집하고 실제로 작품 감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가르치거나 정보 교육시키려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같이 감상하길 원하니까 여러분도 뭐 농담처럼 제가 눈물 흘리라고 얘기했지만 굳이 막 보고 울어야 되고 이런 연기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로스코가 좋으면 왜 좋은지, 내가 로스코가 싫으면 왜 싫은지, 내가 이번 전북도립미술관 전시에서 이 작품이 좋다면 왜 좋은지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게 훨씬 상대방한테 큰 공감력을 얻을 수 있는 언어지 정보 암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시에서 늘 제일 좋아했던 관람객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이 커플은 제가 아까 좋다고 얘기했던 그 어두운 작품 보면서 거의 30분 가까이 진지하게 대화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살짝 들어봤더니 하시는 말이 야 이게 1000억이래 말이 되냐 어이가 없다 이런 얘기 둘이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가면서 1초 보고 별로야 이러고 가는 건 작품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지만 본인이 보기에 이상해 보이더라도 어떻게든 한번 느껴보려고 30분 가까이 도전했는데도 그럼에도 별로라면 이분들한테 이 작품은 그냥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전을 하게끔 유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역할, 여기까지가 그냥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 아트페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지역 아트페어에서 근무해 보시길 추천드리는 게 말씀드린 국공립미술관은 어딜 가셔도 웬만해서는 도슨트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찾는 사람 자체가 적기 때문에
도슨트 자체가 막상 출근했는데 뭐 취소되는 경우도 발생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도태되는 경우가 있죠.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거에서 그냥 소소하게 하는 것에 익숙해져 버릴 수 있는데요. 아트페어라는 공간 자체는 굉장히 짧게 진행되는 전시인데다가 여기는 아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미술 시장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의 도슨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건 이거죠. 앞엔 관람객이 있는데 뒤에 갤러리 대표가 있고 옆에 작가 서 있고 딜러가 같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작품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정보만 전달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판매에 관련된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상품 취급하면서 얘기하면 작가분이 또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깊이도 같이 섞어서 얘기하는 동시에 갤러리 대표나 주변 사람들이 성의 있게 얘기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말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꼭 경험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상황의 눈치를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지금 뒤에 서 있고 누구를 위한 얘기를 할까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서 갈 때마다 좀 다르게 얘기하게 됩니다. 갔는데 그날 대표님, 갤러리 대표님 없는 상태면은 좀 더 관람객을 위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갔는데 작가님이 서 있는 상태면은 작가님이시다. 그래서 진짜 작가님 이미지하고도 너무 잘 맞는 작품 아니냐 하고 얘기하다가 뭐 미리 가서 얘기해 본 결과 작가님이 좀 말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면 잠깐 마이크 넘겨드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본인이 오히려 신나서 얘기하면 그걸 더 흥미롭게 들으시는 경우도 많아서 그 상황들을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아트페어를 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건 키아프라고 국내에서 제일 큰 아트페어이다 보니까 갤러리가 한 180개 정도 참여하지만 지역 아트페어도 그래도 이거 반 정도로 진행돼도 뭐 6, 70개 이상씩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라이브 도슨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도슨트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아까 2013년에 세계 전시에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다 동시에 이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갤러리 부스가 서로 다 다른 전시라고 생각하고 일해 보시면은 전시장 부스를 옮길 때마다 코드가 바뀐 것처럼 전혀 다른 예술 작품을 계속 얘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경험 한번 하시고 나면은 웬만한 현대미술 전시 가가지고는 사조나 이야기 타입 변화시키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못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트페어 도슨트 경험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늘 말씀드리는 건 혹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중 연배가 한 50대 이상 되신 경우에는 아이고 내 나이에 아트페어에서는 안 불러주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해 보십시오. 지원한 다음에 안 부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한국화랑협회에서 예전에 근무할 때는 저는 나이랑 상관없이 제 팀을 꾸렸고요. 그럼에도 이력서 들어온 거 보면 제일 나이 많은 분이 40대 후반 정도까지만 이력서를 보내셨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끌어올려서 경험시켜 놓으면은 뭐 사실 언어 전달하고 공감력 얻는 게 나이에 비례하는 건 전혀 아니죠. 제가 올 초였나요? 광주 비엔날레 도슨트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교육해가지고 팀 그룹을 맡아서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따로 했었는데 그때 제일 좋았던 분은 제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의 그 지역에 있는 작은 미술관을 샘플로 이제 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미술관에 오면요 지금 들어가는 길에 소나무가 막 이렇게 피어 있고요 막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누군가는 되게 좀 올드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분은 이걸 암기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표정에 드러납니다. 진짜 이 미술관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오늘 날씨가 좋아서 꽃이 너무 예쁘다는 걸 표정으로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아우 꼰대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난 내가 일하는 전시에 저렇게까지 애정을 갖고 요즘 일하고 있나? 저분이야말로 진짜 리얼 도슨트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 강점인 거죠. 본인의 공간을 사랑하는. 그래서 전 그때 그 피드백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교육자분들 중에서는 좀 더 뭐 말을 빨리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막 다 지적을 했었지만 제가 드린 피드백은 그냥 하시는 그대로 하면 된다. 듣는 모두가 누구라도 기분 좋아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키우면 되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요. 아트페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경험치 쌓는 것에 있어서 제가 늘 추천드리는 것 중 하나가 큐피커라는 어플, 이 업체가 요즘 계속 커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요즘 빅데이터 사업하고 뭐 광주 비엔날레하고도 협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공간에서 저도 여기 소속된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그냥 그쪽에 컨텐츠를 올리는 정도인데, 이쪽에서 계속 지금 일반 컨텐츠 업로드는 조금 미뤄지고 있기는 한데, 올 말부터는 유튜브처럼 누구나 영상이 아니죠. 이런 미술 정보 자유롭게 오디오로 올릴 수 있고, 그 구매 비용을 이제 제작자가 8을 가져가고 업체 측에서 이 비율을 2를 가져가는 형태로 운영이 될 거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은 여러분 공부하신 거 그냥 녹음해서 올려놓기만 해도 그래도 뭐 차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벌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참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사실 이건 서울권에서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께 적극 추천은 못 드리겠지만, 혹시나 오늘 들은 이야기나 이런 실무적인 경험 중에 더 솔직하게 들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굳이 뭐 멘토링 프로그램 찾아오시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뭐 메시지나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다 경험을 공유하고요. 그리고 이 도슨트 경연대 올 겨울 시즌에 다시 인터파크하고 협업해서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 연령 제한 같은 거 없고요. 다만 제가 추구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 막 뭐 얘기하는 건 개성과 퍼포먼스가 더해진 능력 만점, 뭐 재능 이야기꾼, 끼와 재능이 있는 예술 분야의 매력을 발산할 뿐, 막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보다 보면은 막 뭐 우대 조건 같은 것 중 하나가 뭐 퍼포먼스 또한 선택 가능하면 춤, 노래, 연기 같은 것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1회 때 얘기 들어보니까 연극 배우 하셨던 분이 1등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도슨트하고는 좀 다양한 분들이 섞이지만 그래도 상금 걸고 하는 거니까 경험해 보시고 싶으시면 해서 참여하시는 것도 나름의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제 이력서 보내달라고 할 때 보내는 이력서인데요. 제가 밀어붙이는 건 하나입니다. 왜 너는 석박사학위를 안 따냐라고 뭐 교수님들 가끔 미술관 와서 물어볼 때, 도슨트 학과가 없는데 굳이 가서 제가 그걸 공부하는데 시간을 소모하는 것보단 현장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살고 있고요. 그 경험치를 통해서 저는 제 언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 경험치가 여러분의 언어를 만들 거기 때문에 경험들을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미술 참 어렵죠. 제가 늘 보여드리는 이미지 중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뉴스 기사로 보신 분들 분명 계실 건데요. 샌프란시스코 미술관에서 현대미술 전시가 뭐 이런 공간처럼 있었는데 막 말도 안 되는 침대에 막 헝클어진 거 작품이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당시에 우연히 미술관에 부지관 갔었던 18살의 TJ 카야탄이라는 한 소년이 사람들이 정말 저거 보고 제대로 이해는 하는 것과 저걸 보고 뭘 느끼는 걸까 궁금해서 그냥 자기들끼리 친구들이랑 몰래카메라 해보겠다고 자기 안경 벗어서 미술관 벽 구석에 내려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무제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놔봤더니, 이건 그냥 그 고등학생 안경일 뿐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가서 막 이거 진지하게 감상하고 심지어는 막 이렇게 기념사진 찍는 사람까지 생겨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도 온라인에 많이 놔둔 사진인데요. 이 앵글 밖에 마치 로스코 작품 같은 그런 추상 작품이 좀 걸려 있었는데, 근무하는 직원이 작품 제목 무제를 한쪽으로 좀 치우치게 쏠려서 쏠리게 붙여놨더니 지금 이분이 쳐다보고 있는 건 그냥 비상구일 뿐인데 비상구가 무제라는 작품인 줄 알고 저걸 막 보면서 이건 탈출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담아낸 건가? 막 이러고 보고 앉아 있다는 거죠. 현대 미술은 사실 뭐가 작품이고 뭐가 작품인지 아예 구분이 불가능해진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동시대 미술 전시에서 근무할 땐 도슨트 역할이 배로 중요해집니다. 아예 말을 안 들으면 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도슨트가 어떻게 말했느냐에 따라서 진짜 비상구가 작품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작품이 아니었던 것들이 작품화되는 경우들도 생겨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도슨트 스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스크립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것들 중 다시 이거를 순서를 좀 섞어서 스크립트를 쓰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험하고 그냥 스크립트하고는 좀 별개로 앞으로 도슨트를 근무하실 때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 경험자로서 지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싶은 걸 다시 한번 전달드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스크립트 쓸 때 제일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자료는 무조건 많이 보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된 데서 제공해주는 자료만 보고 얘기했을 때는 일단은 서로 다 똑같은 얘기를 해버리게 되고요. 물론 서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 상관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날 근무를 하실 거니까요. 다만 그 이야기가 미술관 벽에 써있는 이야기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도슨트는 무시당합니다. 오디오 가이드하고 다를 거 없다. 그 얘기 듣게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자료는 많이 보셔라. 제공하는 자료만 보지 마시고 제가 늘 추천드리는 게 논문 자료 읽는 걸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대학교 서양학과 출신이라서 저희 학교 온라인 도서관 논문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대학 도서관을 못 사용하신다면 뭐 예술자료원이나 국회도서관은 그냥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 유료 자료라고 돼 있는 것도 혹시라도 현장에 방문 가능하시다면 들르셨을 때 직접 프린트로 받아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젊은 동시대 작가는 사실 논문은 불가능하겠죠. 인터뷰 자료 정도만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된 대가, 지역 대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할 때는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논문 자료를 보시는 게 훨씬 그 예술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얻을 수 있다. 그랬을 때 말씀드렸던 인간에 대한 이야기보다 미술이라는 작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전달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늘 예시로 드는 게 잭슨 폴록이라는 예술가입니다. 폴록의 작품이야말로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되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스크립트 쓸 때 내가 읽은 폴록의 책이나 이쪽에서 제공해준 자료에서 폴록의 작품은 액션 페인팅 기법을 이용하여 올 오버 페인팅으로 작품을 선보여 전면이 균질하게 보여져 있는 이 표현을 통해 압도적인 아우라를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썼었다라고 치면은 그런 텍스트를 읽었다고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는 절대 좋은 도슨트가 아닙니다. 전문가들하고 얘기할 때는 올 오버 페인팅이니 전면 균질하니 액션 페인팅, 드리핑 다 얘기해도 상관없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관람객이 중심으로 도슨트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스크립트 쓸 때 그 모든 전문 용어를 번안해줘야 됩니다. 액션 페인팅, 드리핑은 물감 뿌리기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전면 균질화 이런 건 사실 언어가 너무 애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맥스 영화처럼 전체를 다 비슷한 느낌으로 그려놔서 공간처럼 보이게 그려줬다라고 좀 길게라도 풀어서 얘기를 해준다거나 혹은 잭슨 폴록의 추상 표현주의 이런 것도 굳이 추상 표현주의라고 얘기하실 필요도 사실 없는 거죠. 미국 추상을 그냥 추상 표현주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시작된 추상 미술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서 풀어주는 언어들을 스크립트에 쓸 수 있어야지 전문 용어 많이 나와 있고 그 용어를 쓰는 게 더 있어 보인다거나 혹은 그게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용어들 중심으로 쓰시다 보면은 오히려 전달자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인부터가 이 사람이 어떤 예술을 했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미술 용어를 번안할 수 있습니다. 번안하지 못하고 얘기하면은 상대방도 못 알아듣는 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경환 예술감독님이라고 강원 비엔날레 감독하시는 감독님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되게 좋아해서 따라다니면서 수업도 듣고 했었는데요. 그분이 수업 때 하신 얘기가 그겁니다. 미술 비평이 글이 됐든 말이 됐든 비평하는 사람이 뭐라고 떠드는데 내가 만약 전공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겠으면 보통 얘기하고 있는 당사자도 그거 이해 못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다 보니까 있어 보이는 용어 온갖 거 다 도배해가지고 상대방 정신 교란시켜버리는 거죠. 그럼 상대방도 이해 못해서 뭔진 모르겠지만 되게 어렵고 대단한 얘기를 한 것 같아 라는 데까지 가면 성공이라고 생각해버리는데 그 상황 되면 그건 도슨트로서는 실패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얘기할 거면 우린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린 가벼운 용어와 질문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상대방이 이걸 이해하고 있는가, 상대방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면서 테스트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스크립트에 내가 나름 번안해서 썼고 이걸 현장에서 그 번안된 언어로 전달해 봤는데 상대방 표정이
고개는 끄덕이고 있는데 눈빛을 보니 막 동공이 흔들리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이다 하면 더 괜찮은 언어를 다시 한번 번안하는 걸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같은 맥락에서 포용력 있는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제가 참여했던 카림 라시드라는 이 디자이너 전시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요. 블록젝트란 디자인,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저도 사실 이 당시에 처음 들었던 디자인이고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 당시에 같이 일했던 다른 도슨트가 이 위치에서 이 작품들을 소개할 때 늘 했던 말은 여러분 혹시 블록젝트 아세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까지는 너무 좋죠. 근데 아무도 대답 못하고 동공만 흔들리고 있으면은 아니 카림 라시드 전시 오셨는데 블록젝트도 모르세요? 호호호 하고 웃는데 이게 재미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무시당하는 거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블록젝트 모르면 여기 들어오지도 말아야 돼? 이 생각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걸 던지는 스킬도 유머로 던질 거면 상대방의 기분이 안 상하는 형태로 유머를 던져야 되고요.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울리는 형태로 최대한 존중하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블록젝트에 대해 질문은 늘 던졌습니다. 블록젝트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전공자들 와 있어서 누군가가 손들고 자신 있게 막 얘기한다면은 그 말 그대로 인용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 다들 대답 못하고 있다면 전 늘 한마디를 덧붙이죠.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이 한마디만 붙여도 그냥 다른 누군가 입장에서는 그 전문가처럼 보이는 저 사람도 몰랐다는데 나도 몰라도 되는구나 라고 인지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스크립트 쓰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정보만 나열하기 시작하다 보면은 말하는 언어로 안 쓰여집니다. 그걸 그대로 여러분이 한번 다 쓴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그냥 직접 말한다고 생각하고 쭉 읽어보셨을 때 자연스럽게 들리는 대화의 문장이 돼야 그게 스크립트지 정보만 뭐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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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써 있으면은 그건 사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공부하는데 정리한 그냥 요약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젝트 얘기할 때도 저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폭스바겐 그 딱정벌레 같은 자동차나 스티브 잡스로 유명한 애플의 동글동글한 그 방울 모양 디자인을 얘기하는 거라서 방울 모양의 블록젝트, 그 방울 모양의 물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제일 처음 시도했던 선구자 중 한 명이 지금 오신 이 카림 라시드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3대 디자이너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리고 파리바게트 가시면 있는 동글동글한 오색수병 이 사람이 디자인한 거다. 근데 이 사람 디자인의 특성은 뚜껑 보시면은 이걸 컵처럼 쓰라고 만들어놨는데 너무 동그래서 세워놓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누가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컵으로 쓰라고 해놓고 기능성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신 예쁘잖아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보시면은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기능성은 떨어져 보이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뻐 보이는 게 되게 많아서 이런 세련된 미래지향적 디자인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굳이 정보 자체만 어떻게든 정확히 전달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예술을 하고 그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섞어 놓을 수 있는 언어들을 스크립트 짤 때도 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가 다만 늘 달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이 전시는 르코르비제라는 건축가의 전시였고 여기 와 있는 분들은 한국건축협회 이사진이어서 뭐 기라성 같은 이름 들어봤을 법한 온갖 건축가가 다 여기 섞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건축 이론을 소개하는 건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죠. 여기서 제가 건축 이론을 얘기해버리면 귀엽게는 보통 봐주십니다. 열심히 공부했네 이러고 봐주시긴 하는데 그게 이 사람한테 흥미롭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왔을 때는 오히려 설명 없이 용어 같은 거 더 편하게 사용해도 됩니다. 도미노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드로잉 보시면은 르코르비제가 10대 때 했던 드로잉인데도 이미 도미노 시스템하고 비슷한 형태의 건축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 주거나 특히 르코르비제는 이 사람이 원래 화가가 꿈이었던 사람이라서 그림을 계속 그렸고 그림에 담겨있는 이 예술 형태가 건축물 단면도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라서 그림하고 비유해서
이 사람의 회화 작품이 건축에 어떤 식으로 적용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주면 그걸 훨씬 좋아했습니다. 이분들도 르코르비제가 화가를 꿈꿨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지만 국내에서 르코르비제의 회화 작품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전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전문가가 왔을 때 그 전문가한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야지, 전문가들이 왔는데 일반 정규 도슨트하는 일반 관람객한테 하듯이 도문의 시스템 아시나요? 도미노는 뭐 도무스의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귀엽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건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밖에 오히려 안 돼서 그 대상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고 스크립트를 짤 줄 알아야 된다. 제가 거듭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건 스크립트 쓰지 마십시오. 제발 쓰지 마십시오. 스크립트 쓰면은 못합니다.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스크립트 쓰기 시작하면은 진짜 그대로밖에 못하게 돼서 웬만하면은 처음에 경험 삼아, 저는 3이란 숫자를 좋아해서 3번 정도? 3개 전시 정도는 스크립트 쓰면서 준비해 보실 때 긴장하는 것만 덜어내시고 나신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스크립트 쓰지 마시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 단어 정도만 정리해 놓고 그냥 현장에서 직접 떠오르는 이야기들로 이해하고 말하는 게 진짜 말이 나올 겁니다. 대화가 가능할 겁니다. 암기가 아니고요. 자, 이 부분이 그 맥락에서죠. 오디오 가이드는 암기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도 가끔 뭐 네이버 같은 데서 전시 오디오 가이드 녹음해달라 이렇게 할 때는 제일 정갈한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라는 걸 써가지고 그걸 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화체처럼 얘기하려고 해도 문장을 읽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훨씬 딱딱한 언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분명한 걸 추천드리면 요즘 그런 기업들이 원래는 연예인 도슨트 많이 쓰다가 이런 일반 현장 도슨트들한테 요즘 의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똑같은 걸 읽더라도 그걸 아는 사람이 읽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 읽는 거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은 그러니까 뭐 긴장은 덜 하시겠지만 미술 용어 같은 거나 그게 무슨 작품인지도 모르고 얘기하시다 보니까 그냥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슨트는 최소한 그 사람이 어떤 예술했고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읽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효율적인 전달력의 언어를 쓴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런 쪽의 제안들도 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도슨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오디오랑 다르게 상황에 따라 다른 언어가 사용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예시로 제가 지난해 보여드렸던 거기 때문에 가볍게만 정리를 하면 간송문화전 같은 전시는 5, 60대 이상이 주로 오는 전시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냥 이 톤 안에서 주로 얘기했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질문도 드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진행했고요. 앤서니 브라운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일러스트 전시였고 어린이 단체가 다수고 일반 관람객도 가족들이 아이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 톤으로 얘기하면 뭐 사실 망하는 거죠. 근데 여기선 일부러라도 톤을 끌어올려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로 늘 보여드린 게 대표적인 풍죽으로 말씀드리면은 낯선 분들을 위해 간단히 이걸 정리하자면 풍죽은 타는 이정이라는 조선 후기의 대나무 대가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굳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를 통해 꺾일 수 없는 선비의 정신, 선비의 절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근데 저도 여기 고용되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거 다 우리가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보통 모른다고 하시고 그러면 부탁을 드리죠. 제가 가난해서 그런데 혹시 5만 원권 있으신 분들 5만 원권 하나만 꺼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면 보통 어르신들 중에 남자분들이 신나서 꺼내십니다. 그럼 빌리죠. 잠깐 빌려도 될까요? 빌려서 뒷면 보여드리는 거죠. 보이시나요? 하면은 막 안 보인다고 하십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앞쪽에 매화의 대가인 어몽룡의 매화도가 소개될 건데요.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작품으로 매화도 원래 구불구불하게 피어나는 나무지만 곱게 뻗게 표현을 해서 역시나 선비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시면은 그 배경에 아주 흐릿하게 지금 눈앞에 있는 타는 이정의 풍죽이 배경 이미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화 애호가분들은 이걸 되게 아쉬워하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타는 이정의 풍죽은 너무나 강인하고 힘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두 대가의 작품을 같이 넣으려다 보니까 타는 이정의 작품이 어쩔 수 없이 희생당한 측면이 있어서 이걸 보고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곁에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분자들이 또 이 돈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 만큼 집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는 제가 되게 부담스러워해서 오늘은 그냥 안 해도 될까요? 그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톤만 끌어올려서 하는 쪽이라서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던 제가 이거 할 때는 어린이 친구들 지금 여기 보면은 엄마 표정 보여요? 아빠하고 아들하고 다 똑같은 표정으로 엄마 등에 엎혀있어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사실 너무 뻘쭘하고 싫은 부분인데 어쨌든 어린이 전시에 고용됐을 때는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맞는 톤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건 스크립트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크립트에 어린이 친구들 이런 식으로 글로 써놨다고 해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상대방 반응하고 경험들을 쌓아가지고 어떤 톤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제일 효율적일지 스스로 인지하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글 막 이렇게 열심히 써놨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건 사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른 판단을 스스로 최대한 많이 고민하면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 정규 도슨트 때는 연령대가 보통 섞여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인 형태로 하는 게 맞는데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특정 장르의 전시에는 특정 연령이나 특정 전문성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에 어울리는 톤 혹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깊게 고민하면은 더 괜찮은 전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스크립트 제가 뭐 계속 얘기하면서도 쓰지 않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스크립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요즘에는 좀 거의 못 보긴 했는데요. 몇 년 전만 해도 도슨트란 시스템 자체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온갖 좀 준비가 안 된 사람들도 도슨트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일단 막 기획자가 막 그냥 원래 안에서 지킴해야 하는 스텝인데 야 급하니까 네가 일단 해가지고 손에 뭐 하나 쥐어져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들고 다니면서 읽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마음이 불안해서 막 얘기하다가 분명 기억하고 있을 텐데도 이동하는 길에 불안해서 잠깐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이동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되게 떨어집니다. 준비 덜 됐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기 때문에 스크립트라는 걸 손에 들고 현장에 들어간다는 건 일단 무조건 하지 않는 생각으로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스크립트 혹시라도 쓰셨더라도 시작 직전까지 열심히 읽어보되 들어가서는 그대로 얘기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열심히 읽어서 기억나는 것들 최대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대로 잘 말해야지 그냥 그걸 목적으로 가셔야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확하게 얘기해야지를 목적으로 두시면 보통 삐끗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겁니다. 자, 요즘에는 사실 타블렛 쓰는 도슨트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안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냐하면 타블렛으로 추가 자료 보여주기 시작하다 보면 그것도 사실 지금 이 전시에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시회 작품이 좋으면 저는 타블렛을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앤디 오홀 전에서는 타블렛을 아예 안 쓰고요. 피카소 전시도 계약해서 준비한 상태로 지금 근무 못하고 있지만 피카소 전 도슨트도 타블렛 안 쓰는 형태로 준비해놨습니다. 이유는 작품도 좋고 큰 작품도 많아서 굳이 이걸 추가로 막 유명 작품이라고 보여줄 필요 없이 앞에 있는 거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전시의 질적 컨텐츠가 떨어지는 전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타블렛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게 정보를 보여주는 용도가 돼야지 컨닝 용도처럼 말씀드린 활용이 돼버리면은 상대방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니 그렇게 사용하진 않았으면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제가 손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래야지 한 위치에서 다양한 위치에 대한 안내가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운영 효율이 높아집니다. 도슨트 중 제일 위험한 사람이 계속 함께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얘기하는 도슨트입니다. 그러니까 VIP 도슨트 할 때 한두 명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에서는 걸으면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보통 한 10명 이상, 15명, 20명 이상 되기 시작한 상황부터는 내가 이렇게 걸으면서 이 작품 뭐고요? 이것도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하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움직이기 시작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 중앙에 조형물이 있는 전시나 통로가 좁은 전시에서는 이동이 많을수록 위험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나의 위치에 서서
그 위치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동시에 제시하는 게 좋아서 손이 자유로우면은 이쪽 보셔라 저쪽 보셔라 시선 유도가 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손이 묶이지 않은 상태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스크립트 작성할 때 제가 늘 보여드리는 게 이건데요. 작성의 요령이랄 건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읽기 편한 형태로 사실 쓰면 되는 건데요. 제일 평범한 형태의 프로토타입의 스크립트가 이런 형태라는 거죠. 정말 연극 대공처럼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전북 도립미술관의 무슨 전시의 도슨트를 담당할 누구입니다. 이번 무슨 전시는 뭐 프랑스의 무슨 재단의 몇 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회화 조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전시회는 뭐 어떻게 해서 힘들게 준비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기획의 내용을 써놓는 게 제일 일반적인 형태의 스크립트죠. 다만 이걸 쓸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써놓고 내가 그냥 쭉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들어봐도 전혀 듣는데 이렇게 딱딱하거나 어색한 데 없이 대화체로 느껴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혼자 이렇게 들고 읽는 거로는 사실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쓰고 이걸로 테스트 하실 분들은 스크립트 완성됐으면은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 다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녹음 켜놓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저 스크립트 들고 한번 쭉 다 읽은 다음에 그걸 직접 들어보십시오. 눈 감고 내가 지금 현장에서 도슨트 듣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봤을 때 딱딱하거나 어색하다는 느낌이 적으면 적을수록 잘 짜여진 스크립트이고요. 딱 듣고 읽는데 그냥 누가 책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스크립트가 딱딱하든지 내 언어가 지금 잘못돼서 딱딱하게 사용되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녹음해서 직접 내가 하는 걸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뻘쭘해서 녹음한 거 듣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습관들을 최대한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중 하나는 막 하고 이렇게 침을 막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세게 삼키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어느 날 녹음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되게 딱딱거리면서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일부러 신경 쓰면서 좀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버릇이 훨씬 줄어들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런 중간에 계속 얘기하기 직전에 안 떠오를 때 붙이는 용어들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본인이 계속 경험하다 보면 줄어들 수 있고 같은 말 반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할 건데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진짜 꼭 알아두시면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굳이 앞에 준비 멘트를 막 몇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녹음하면서 듣다 보면은 내가 이걸 실수하는 버릇으로 가지고 있구나가 인지되기 때문에 스크립트 쓸 때 쓰신 다음에 꼭 녹음해서 보시길 추천해 드리고요. 다만 이게 말씀드린 프로토타입인데 여기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상황 반응을 못 한다는 거죠. 이 틀에서 벗어난 형태의 안내를 잘 못하게 돼 버려서 제가 늘 추천드리는 스크립트 작성법은 그냥 이겁니다. 그냥 포인트만 정하십시오. 내가 첫 번째 위치에 서서 칸을 여러 개 1번 칸, 2번 칸, 3번 칸 이런 식으로 내가 쓸 위치만 번호 칸으로 나눠 놓은 다음에 내가 첫 번째 입구에서는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 두 번째 칸 위치에 간서는 누구누구 작품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 그냥 포인트들만 정리해 놓고 저 이야기는 순서와 상관없이 여기서 내가 분위기 보면서 편안하게 이 단어들, 이 이야기는 꼭 넣고 얘기하겠다 정도의 기억을 하고 들어가서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버리면은 뭐 쓸데없는 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사실 회화, 조각, 유화 등 이 세 가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양한 작품이 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회화, 조각 외에 작품이 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도 되는 건데 이 단어 막 이렇게 속박되기 시작하면 뭐 150점이면 150이라는 그 숫자 막 외우려고 되게 막 노력하고 회화, 조각, 유화, 파나 뭐 실크 스크린 뭐 이런 재료 같은 거 써 있으면 그거 하나라도 안 빼먹으려고 외우려고 막 노력하고 그게 오히려 뭔가 자연스러운 언어 집중력을 되게 해치게 됩니다. 뭐 얘기 안 해도 상관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왔고 무슨 작품이고 이것만 전달하면 되는 거지 몇 개가 왔고 이런 건 사실 전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쓰실 때 최대한 편한 쪽으로 꼭 얘기해야 되는 것들만 남겨놓은 형태로 스크립트를 준비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외에 5번째부터 소개해드리는 건 말씀드린 그냥 하시면서 지키시면 좋은 것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몇 개만 가볍게 소개해드리면, 말씀드린 도슨트 위치를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스크립트 짤 때 이건 이제 스텝들 위치죠. 스텝들이 서 있는 위치를 보고 내가 어디에 설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설 때 제가 이거 선 위치 늘 판단을 추천드리는 건,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동선이 막히거나 운영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위치 같으면은 웬만하면 좀 피해서 동선이 유지되는 위치로 도슨트 포인트를 잡으시길 추천드리고요. 스크립트 쓸 때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기가 1번 칸이 되는 거고요. 2번 칸,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표에 뭐 칸만 그냥 따로 나눠 놓고, 1번에서는 이게 마크로스코전이었기 때문에 마크로스코전이 내셔널 갤러리에서 작품이 왔고, 이번 전시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을 거고 지금부터 몇 분 정도 안내를 할 건데 이런 안전사항을 주의해달라는 걸 얘기해야지 하고 1번 칸에 써놓고, 2번 칸에다가는 여기는 로스코의 초기 작품으로 이 사람이 이주해가지고 혼자 유태인 차별을 받고 독학하면서 무엇을 했었는지, 당시에 피카소하고 초현실주의 영향받았다는 걸 기반으로 주변 작품 얘기해야지, 이 정도만 그냥 생각하고 들어간다는 거죠. 굳이 여기서 정확한 문장을 써놓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앵그러에서 칸딘스키전도 마찬가지인 게, 이쪽은 미술사 전시였기 때문에 동선도 열려있고 오히려 쓰기 되게 쉬웠습니다. 17세기 미술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기 중현 미술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걸려있는 전시라서 그냥 그 포인트 위치 바뀔 때마다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 상태로 역사 순서에 맞게, 여기서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앵그러 얘기해야지, 여기서 크루베 얘기하고, 여기서 모네 얘기하고, 여기서 고우하고 드가 얘기하고, 이쪽에 가서 피카소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만 정해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있는 작품 보면서 내 이야기의 흐름에 맞게 포인트만 정하고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만 그 포인트를 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느 위치에 서서 안내하는 게 효율적인지가 늘 다르기 때문에 공간 운영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정적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겠는가, 이걸 판단하시는 것, 이게 요령에 해당하는 거죠. 사람이 많다고 무조건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많은데 공간이 크면은 사람 많은 상태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은 가능한 거고요. 사람이 많은데 공간이 좁으면은 협의해서 어떤 상태로 여기를 안내해야 될지 판단을 해서 뒤쪽 길을 열든 앞쪽 길을 열든 어떤 식으로든 앞에 길을 열든 뒤에 길을 열든 판단하면서 본인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VIP 도슨 틀 땐 이런 동선은 아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VIP는 무조건 상대방 속도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막 내 얘기 다 끝났다고 다음 거 이동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얘기 얼추 끝내가지고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도 VIP라는 사람이 그 작품 마음에 들어서 이러고 계속 보고 있으면은 같이 기다려주는 게 맞고요. 거기서 더 언어 스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같이 얘기해주면 됩니다. 계속 진작에 보고 있으면은 막 물어보는 거죠. 이 작품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어디가 혹시 괜찮으세요? 이런 거 재밌네. 이런 건 뭘로 한 거지? 막 이러고 물어보시면, 이거는 뭐 템페라 기법인데, 템페라는 뭐 이렇게 회반죽 위에, 이러면서 계속 얘기해주면서 가야지. 막 내 얘기할 거 내가 기억한 거 끝났다고 먼저 가서 오란 식으로 끌고 가면은 일단 뭐 착한 VIP들은 그냥 끌려오지만 고용주가 안 좋아합니다. VIP를 VIP 대접 안 해줬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이쪽에 맞추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늘 부탁드리는 건 미술관의 그 주의사항 같은 것들 있죠. 이건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만 추천드립니다. 이 어르신께 늘 죄송한 게 우연히 검색당한 사진이라서 늘 안 좋은 예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많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 전시는 분명 안쪽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죠. 근데 지금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작품을 만지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굳이 이렇게 안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은 상태면은 안에 들어오되 작품은 절대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던가, 사람이 많지 않은 상태면은 아예 라인 밖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굳이 여기까지 들어가서 난 관계자니 만져도 된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고요. 다만 아예 만지는 걸 유도하는 전시면은 적극적으로 만져주는 게 맞다는 겁니다. 체험하는 전시에서는 우리가 만져야 막 참여하는 분들도 마음 편히 참여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로 행동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건 제가 예전에 겪었던 파손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가볍게만 정리하면 세상을 떠난 알레산드로 멘딘이라는 대가의 작품이 국내에 들어왔었는데 이게 훼손된, 그러니까 한국 이렇게 조각부장인분하고 같이 만든 이 콜라보레이션 작품이 훼손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분은 세상 쿨하게 아이가 한 거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후에 이 작품은 이제 앉을 수 없는, 원래 안 잡아도 되는 작품이었는데 앉을 수 없는 전시물로 바뀌어버렸죠. 이런 상황들이 참 중요한 게 요즘에 국내에서 미술 사건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재작년이었고요. 올해도 지금 롯데월드몰에서 진행되는 그 스트리트 아트 전시, 스트리트 노이즈란 전시에서 그냥 물감 아까 폴록 작품처럼 뿌려놓은 그 존 원이란 작가의 추상 작품인데 그 사람이 그 길거리 느낌 살리겠다고 아래쪽에다가 본인이 그리는데 사용한 페인트를 그대로 디스플레이 해놨더니 뭐 물론 만지면 안 된다고 바리케이트 선은 있었는데 모르는 커플이 들어가서 이거 체험 미술인가 보다 하고 물감 찍어가지고 그 4억 원짜리 작품 위에다가 물감 뿌려버리는 바람에 작품이 훼손돼서 지금 그거 복원해달라고 작가가 요청하는 바람에 복원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드는데 그걸 누가 부담하냐 가지고 법적 문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또 경주 솔거미술관에서 한 아이 아버님이 아이 2명하고 들어갔다가 한국의 강대성 장인님께서 굉장히 크게 제작한 두루마리 작품 위에 아이가 올라가서 춤추고 놀고 비벼서 다 거의 훼손이 돼버렸는데 뒤늦게 따라 들어온 아버님이 놀라서 비키라고 한 게 아니라 아이 춤추고 잘 논다고 사진 찍어주시고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뉴스에 나왔죠. 근데 그 강대성 장인님은 맨디니처럼 좀 멋있게 해결하시긴 했습니다. 아이니까 괜찮다. 나도 내 손자 볼 때 손자가 그러니까 괜찮다. 어른이 조심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로 끝났지만 그 아버님이 일단 너무 잘못한 거고요. 미술관 측에서도 뭐 바리케이트 같은 걸 해놓긴 했지만 우리가 만약 그런 데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더 주의시킬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 늘 부탁드리는 건 작품을 보여줄 때 제가 주로 늘 올블랙이나 무채색만 입고 다니는 이유는 미술은 보는 분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옆에 안내자가 너무 튀는 형태가 되어 있으면은 작품 자체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작품 주변에 있을 때는 튀지 않는 형태로 있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기획이 아예 달랐던 겁니다. 파리 일상의 유혹이라는 이쪽 전시는 컨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도슨트 보고 드레스 입고 도슨트 해달라고 아예 기획사가 부탁한 거라서 이런 형태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을 싫어해서 저는 옷 갖고 뭐라고 하면 근무를 안 하는데 제가 카림 라시드 전 때만 카림 라시드가 검은색이 싫다고 얘기해서 흰색이나 뭐 핑크, 흰색 이런 거 좋다고 해서 그 색깔로 뭐 작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무조건 작품 측면에 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연할 때도 제가 만약 강연하면서 저를 보길 원한다면 전 여기 서서 강연하는 게 맞겠죠. 그럼 저한테 훨씬 집중이 잘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정보하고 이걸 보고 이해하길 원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빠져서 안내하는 게 맞겠죠. 연예인이나 좀 유명인이나 혹은 인플루언서 되고 싶어하는 도슨트들은 작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주목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은 중심에 서서 안내하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날 좀 보라고. 근데 제 생각에 도슨트는 자기가 주목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전시랑 작품을 잘 전달하는 게 전 좋은 도슨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측면에서 빠져서 음성으로 존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길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방금 앞선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슨트는 저는 중간자라고 생각해서 이 위치에서 기획자랑 작가가 생각한 바를 관람객에게 제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언어를 써야지 기획자한테 쏠려가지고 내가 뭐 전문가라도 됐다고 온갖 어려운 전문 용어로 얘기하거나 반대로 관람객한테 박수 받는 것에 취해가지고 기획자랑 작가가 원한 방향이 있는데 다 무시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만 쓰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도슨트는 중심을 잃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중간에서 이쪽이 원하는 이야기와 이쪽이 듣기 편한 이야기를 잘 섞어가지고
좋은 전달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도슨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보신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JTBC에서 그림도둑들이라는 미술 예능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어찌 하다 보니 어젯밤이 마지막 방송이었는데요. 그쪽에서 기획회의에 불렀을 때 고민했던 건 그동안에 미술 교육 방송이 너무 많았어서 그런 방송 말고 좀 더 예능적이면서도 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맨날 울거먹은 막 고흐 그 자탕을 또 끓여 먹지 말고 이 시대 예술 좀 얘기하면 안 되겠냐라고 부탁해서 촬영에 들어갔고요. 제가 출연한 편은 그래서 다 동시대 미술이나 근대 미술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찾아보시면 이상하게 그 방송은 제가 출연한 편은 다시 보기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홈페이지 가서 유료 결제하셨을 때 홈페이지에서만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이유가 저작권 때문입니다. 저작권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 작품들의 재방송을 내보낼 때마다 저작권료를 계속 더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출연한 건 다 보실 수 없을 건데 어제 제가 출연한 분량 중에 일부를 통해서 스크립트 없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게 스피커가 소리가 작아서 가볍게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럴 때서 자기 나오는 거 보니까 되게 뻘쭘하긴 하네요. 근데 여러분도 나중에 정말 뭐 이것저것 하다가 혹시라도 방송 쪽에서 이것저것 경험하시다 보면 분명 한 번쯤 느끼시게 되겠지만 일반 저런 방송사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앞에 화면에 작가분들이 보통 한 4-5명이 미리 써놓은 스크립트 같은 것들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연예인분들이 보통 미술 얘기할 땐 그거 체크하면서 읽어주시는 형태로 워낙 자연스럽게 읽어주시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길 포함해서 어떤 방송 갈 때도 난 내 부분에 대한 스크립트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 얘기하지도 않을 거고 꼭 얘기해야 되는 정보가 있으면 한 단어만 써놔달라고 얘기합니다. 데미안 허스트 얘기해주세요. 데미안 허스트의 누군가의 마음속에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 저거 얘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체크하고 얘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까 이 방송사에선 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일단 갖게 됐습니다. 어쨌든 막 준비한 거 버벅거리면서 막 놓치고 다시 할게요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얘기하면서 엔진이 뭐니 이런 게 날 수가 없는 거죠. 어차피 저는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는 만큼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는 게 스크립트가 과연 필요한가? 스크립트에 속박되면 실수합니다. 그대로 안 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인지하니까요. 근데 스크립트가 없으면
그냥 내가 아는 걸 아는 만큼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 자체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 스크립트 쓰는 법 가르쳐달라고 불러놨는데 참 제가 늘 그런데 불려다닐 때마다 너무 죄인의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처음에 쓰십시오. 긴장되고 잘 어렵다 할 때는 쓰는 게 맞는데 스크립트를 안 쓰는 게 버릇될수록 여러 상황, 특히나 새로운 좀 커다란 제안이나 상황들이 들어왔을 때 훨씬 뛰어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크립트는 점점점 더 안 쓰고 줄여나가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걸 메인 목적으로 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좀 그래도 제가 뭐 전북도립미술관에 자주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도슨트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인 이런 활동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잠깐만 받고 답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 분위기상 질문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고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슬픈 일이네요. 한 분은 계시네요. 네, 얘기해 주십시오. 준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강의도 하는데 사실은 타 직종의 일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동경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도슨트로서의 인문 접근 방식이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물을 정말 두드려야지만이 가능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으로서의 도슨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간에 생각하면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그냥 경험하는 것 정도는 말씀하신 이런 지역의 국공립미술관에서 교육받으면서 일단 시작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했고 그걸로 경험하신 상태에서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봐야겠다라는 확신이 혹시 드셨다면 이 시대의 도슨트도 생각보다 TO가 적고 경쟁이 심해서 브랜드를 분명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내가 가지고 있는 특화된 능력치가 있어야 돼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오디오 어플에 자기가 녹음한 걸 계속 올려보라고 추천드리거나 혹은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니 SNS니 이것저것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어필하는 이유가 제가 한 10년 정도 일하면서 깨달은 건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도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아는 주는데 더 이용해 먹으려고 합니다. 묵묵히 열심히 하면은 보통은 열심히 한다 더 어떻게 하면 배려해 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보다 쟤는 그냥 이 돈 받고도 이만큼이나 하네 계속 이렇게 굴려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서 한 5년 전부터는 일부러라도 전 절 좀 많이 어필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이런 능력치가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누구 앞에서도 쫄지 않고 당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든 나는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인간이다 라는 식으로 노출하고 다니니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좋아하는 이유는 일반인인데 방송 상황에서 전혀 쫄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되게 신기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평정심이라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앞으로 도슨트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스스로의 장점을 판단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서 아이들에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능력치가 있으시다면 그 컨텐츠들을 유튜브든 아까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해 놓으면은 기업에서 가끔 어린이 관련 무슨 프로그램 만들 때 그걸 우연히 보고라도 관심이 생겨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고요. 까놓고 그냥 다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오는 제안은 상상 이상입니다. 가격 제한 자체가 예전에 제가 도슨트 할 때 일당 10,000원, 20,000원 올려주는 거 갖고 막 기획사 대표하고 맘상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도슨트 저 고용될 때 제가 얼마 받는지는 아예 신경을 안 씁니다. 저한테 제한된 돈 깎아서 저하고 같이 고용되는 도슨트들 페이 끌어올려서 똑같이만 맞춰달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이유는 지금 도슨트 현장에서 뭐 한 10만원, 뭐 11만원 뭐 이렇게 받아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컨텐츠 제작 의뢰 들어오는 건 보통 단위가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당장 저기서 하루 막 10만원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한 번 그냥 삼성생명 가가지고 그 촬영 한 번 하고 1,000만원 이렇게 받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돈에 대한 속박이 없어지게 돼버려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자기 특화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아이가 됐든 어르신이 됐든 전문성이 됐든 편안함이 됐든 그 능력치를 제대로 브랜딩 하셔야 됩니다. 그걸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미리 꼭 준비해 놓으시고요. 인스타든 뭐든 간에 그걸 꼭 준비해야지만 내가
이 야생에 뛰어들었을 때 날 노출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걸 꼭 추천드리고요.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렇죠. 뭔가 분위기가 더 진지하게 슬프신 것 같아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끝나고 저한테 와서 따로 해주셔도 되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이 이 공간에서 활동할 때 또 좋은 경험 쌓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